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등과정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같이 나눌 텐데, 사실은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으로 끌어가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이 같이 달려가고 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과정을 안내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뭐 광고하거나 공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은 꿈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꿈꾸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그리고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제가 꿈꾸는 마음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조금은 변화되기 힘들겠지만 작은 울림이라도 울리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고 그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을 제가 이제 뭐로 해야 되나 이제 고민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라는 책이고요. 지금도 가끔 들춰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관계나 어, 그런 어떤 친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우 이야기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 오늘은 그중에 요 구절을 요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묻지를 않는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애는 무슨 놀이를 제일 좋아하지? 아비를 수집하니? 하고 묻는 법이 절대로 없다. 나이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하고 물어대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그 친구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한다. 사실 어린 시절에 특히 젊었을 때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어른들을 굉장히 불평하고 비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는 어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른과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거를 좀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것 그것들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어떻고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어떤 나비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세상에 조금 더 많아지면 어, 숫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보다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늘 저도 이제 아이가 두 명이 있거든요. 지금 9학년하고 8학년. 어느덧 그렇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있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건 과연 이 아이들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또 내가 낳은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래서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서 놓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이고 진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나는 다시금 생각하며 교육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 많이 했고요. 그런 생각들을 되살리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초창기에 학교 왔을 때는 저에 대한 소개를 몇 번 했는데 지금은 저를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앞에는 자주 쓰니까 얼굴은 아시는 분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사실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아이들하고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만 부모님들하고는 이야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사실 알고 싶은데 1대1로 그런 것들을 나누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이죠. 좀 안타까운데 일단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조금 나누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얘기 하려면 사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 이야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네 줄로 정리를 해서 교육 관련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옆에 있는 죽은 신의 사회는 제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하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축제 기간에 그 동아리 친구들이 이 영화를 학교에서 상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꼭 여기 나오는 키팅 선생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꽤 오랜 시간 학원에서 일단 있게 되었어요.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단 생계를 유지하기 가장 빠른 방법이 학원 강사더라고요. 제 경우에. 그래서 학원에 한번 발을 들여 놓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주로 이제 분당에 있는 학원에서 제가 고등 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논술 수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학원 강사로 입시에 대해서 진짜 최전선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2007년에 한 목사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영신여고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꿈을 이룬 거였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영신여고에서 12학년 담임을 하고 10학년 담임을 하고 고3, 고1 담임을 하면서 4년간 지내게 되었고요. 그때 느낀 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처럼 꿈을 꾸는 건 아니구나. 내 꿈을 꾸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히 관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어떤 선생님들, 그러니까 좀 지위가 있으시고 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젊은 나이는 아니었죠. 그때도 이제 이미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어떤 비판적인 마음이 속에서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 거를 내가 확장시켜 가기에는 너무나 꽉 막혀 있는 조직이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부장님들이랑 조금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랑 조금 불평불만이 생기면서 이 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저는 제가 꿈꾸는 어떤 이런 교육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 너무 외롭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쭉 주위를 둘러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걸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어떤 방향, 교육의 마인드, 꿈 이런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고 이미 그거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가야 되겠다. 학교에 사표를 내고 대안학교에 갔는데 사실 반대가 되게 많긴 했어요. 저는 너무나 기대했죠. 희망에 부풀어서 나와 같은 길을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곳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대안학교에 이제 넘어오고 2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부천에 있는 아가페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선생님 7명의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를 맡게 되었거든요. 만들게 되었는데
이 얘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기존에 있는 학교가 좀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학교를 운영해 보자. 그래서 7명의 선생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꿈꾸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가페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고 그때 학생들이 한 24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랄들의 학교로 오게 되었어요. 이때 이 학교를 만들면서 어떻게? 7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을 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학교를 못 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말고 내려와. 진짜 학교를 하고 핸드폰 싶으시면 보면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면 교장을 제가 해줄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교장을 맡게 되었고 운영을 했죠. 그리고 정말 꿈꾸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지금 사실 집은 보령에 있습니다. 지금 충남 보령이 제가 살고 있는 원래 집이고요. 제 아내가 보령에 기다리 업무 보여준다고. 그리고 핸드폰 이때 됐어? 아가페 학교를 만들 때도 아이들 2명하고 아내는 보령에 지내고 저 혼자 올라와서 이제 지냈었죠. 아가페 학교 할 때는 제가 퇴근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먹고 자고 저녁에 자율학습까지 다 끝나면 아이들 기숙사로 보내고 제가 학교 문 닫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문 열고 아침에 오면 아이들하고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 다시 학교 문 닫고 학교에서 자고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주말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집에 보내고 저도 잠깐 집에 내려갔다 오는 생활을 이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제가 이 시기를 시작하고 겪으면서 제가 제 아내를 이제 그냥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부인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학교에 살아도 저는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사실 불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남편이 갑자기 대안학교를 한다고 하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내려오는데 온전히 아이들 양육에 대한 것 그리고 집을 관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아내가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그 학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이 뭐 한 3, 4라면 아내가 집에서 헌신하고 뒷받침했던 것이 6, 7 이상 된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대외적으로 우리 아내를 이야기할 때는 부인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어, 2013년에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졸업생이 생겼어요. 고등학생이 좀 많아가지고 졸업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진짜 극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사실 저희가 7명의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만들면서 어, 월급을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도 무슨 이게 이게 뭐야 무모한 이게 도전도 아니고 뭐였나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아득한데 그때 당시에 7명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등록금을 받으면 일단 교육활동에 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자유롭게 써.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7명에서 n분의 1로 나눠 갖자.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 될지 그달 말이 되기 전까지는 왜 아무 이렇게 무슨 일이 나오지? 이상하네. 이런 상황을 한 1, 2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거는 집에는 더욱더 미안한 상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1년 이상 이걸 희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이 야 이게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기영 교장 선생님을 만났고 저희 학교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고
좀 컨설팅을 좀 해달라. 우리가 상황이 이렇고 이런 환경 가운데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학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물었고 그때 정기영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겠다고 하시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더니 그 다음 주에 저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이 규모와 이 구조를 가지고는 재정적으로 선생님들의 희생 없이 이걸 이끌어가기 너무 힘들다 생각한다.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학교를 정리하고 미랄두레로 왔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회의와 논의를 하고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세 분의 선생님은 미랄두레 학교로 오시고 나머지 네 분의 선생님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 아이들을 떠나 보냈죠. 그리고 미랄두레 학교로 왔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사실 학교를 정리하고 나면 갈 데가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학교를 선택해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랄두레 학교 들어올 때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고등 애들이 있는데 그때 3명 정도 있었거든요. 4명 정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랄두레 학교 들어올 때 이 친구들도 편입생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고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이 졸업하는 2년 동안 저기 평내에 있는데 빌라를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숙을 하면서 걔네들을 데리고 미라두리 학교를 등하교 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2014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미랄두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저의 본가는 보령에 있어요. 그 안에는 보령에 있고 지금은 달라진 건 저희 아이들이 미랄두리 학교를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부모님 사시는 성남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내가 혼자 이제 보령에서 집을 지키고 있죠. 사실 여전히 부인님의 희생과 헌신이 너무 크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저는 제가 꿈꾸었던 제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교육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부모님과 또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라 생각하는데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들에 대한 한계가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교사들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어디까지 극복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꿈꾸는 교육을 이루어 간다는 것 결국은 꿈꾸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사실 절실하게 느끼는 한 10년간의 세월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육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진짜 바람직한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런 거죠.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모든 동물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만 시험을 봐야 한다면 결국은 물고기 같은 친구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코끼리 같은 친구들은 자기가 너무 날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이들이 본인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인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모든 학생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빨리 갈 수 있는 도구나 능력을 타고났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은 속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세상.
그렇다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결국은 뒤처지는 아이들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를 해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승자는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교육을 조금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좀 꾸게 된 거죠. 저는 늘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는데 왜 거북이는 도대체 산으로 올라가는 경기를 해야 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거북이에게 산 위로 달려가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 자체는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북이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헤엄치면 토끼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늘 산 위로 올라가는 달리기를 해야만 하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못하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는 거북이 같은 친구들 또는 독수리 같은 친구라도 달리기로는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세상을 조금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답인 세상이라면, 그러면 코끼리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꼭 필요하면 그걸 연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지금의 세상은 좀 변해가고 있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몸으로 체감하고 사실은 그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 산업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교육의 어떤 초점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6, 70년대 이후부터 산업을 발달시켜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진적인 지식과 기술, 이것들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생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면 당연히 지식을 전수받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교육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의 성공을 경험한 세대들이 여전히 그런 교육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살아갈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들은 거의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두 그룹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 그룹에 있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지 않으면 결국은 지식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꿔가기는 어려운 사회,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지식사회를 넘어서 창조사회로 넘어가는 이 세상의 흐름은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교육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지 못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과도기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식 전달 중심의 사회에 흔적이 남아있는 세상을 살게 되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아이들이 똑같은 어떤 교육을 받아왔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의 앞날, 이 아이들 장래의 어떤 삶의 모습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반성이 어른들의 삶에 반드시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교육,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은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을 아이에게 전달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변화된 사회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회 변화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들이 자주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거는 2017년 정도에 나왔던 기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라고 생각드는데요. 2007년과 2017년 10년 동안에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게 표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주로 거대한 인구와 자본이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회사들, 그리고 특별히 전자 또는 제조 또는 에너지, 석유 이런 어떤 회사들이 세계 5대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양상이었다면 10년만 지난 2017년에 봐도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구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사실은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제조하지 않는 회사들이고 거대 자본으로 만든 기업형 이런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 회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재벌이 되는 이런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육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 교육은 반드시 기초적인 문해력, 이것은 기본이지만 이 양을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복잡한 사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이런 역량들을 길러내야만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인성과 자질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기반, 바람직한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가치가 바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2019년에 그 영국의 옥스퍼드 때 교수인 조나단 버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은 마치 군비 경쟁 같다. 그리고 17살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영국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하루에 4.6시간이나 더 공부하는 통계로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4시간 반을 넘게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다는 걸 넘어서서 아주 기괴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군비 경쟁 같은 입시 경쟁이 결국은 문제를 발생시킬 건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교육과 같은 군비 경쟁, 이것은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속화되면 지지 않으려고 자원을 점점 많이 투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것이 가속화될 거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인데 단순히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점을 가져올 건데 그게 뭐냐면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버티기 힘든 상황들이 오는데 결국 끝까지 버텨서 이긴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패배자가 되는데 그런 패배자들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혐오에 빠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입시에 실패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입시 경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 지금 이제 중등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지금 올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됩니다. 작년 2021년에 4월 달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초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 틀이 발표가 되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징을 보면 혁신적인 포용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핵심적인 거는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개별성과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 중에 2022 교육과정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개별 성장에 맞출 때 지식 위주가 아니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분권화와 자율화인데요. 이게 우리가 저는 일반 학교에서 튀어나왔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안학교들이 일반 공교육에서 뛰쳐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 안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그러니까 교사가 무언가를 해보거나 학교가 무언가 다른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학교만 해도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반 학교에서 하지 않는 어떤 교육과정들이 꽤 많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미랄들의 학교 대표적인 그 교육과정 중에 사실은 아주 독특한 거는 우리 땅 지려발 거가 있잖아요. 우리 땅 지려발 거. 저는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은 사실 대한민국 전국에서 그 어떤 학교도 흉내낼 수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대안학교가 아니면 할 수 없기도 하고 대안학교 안에서도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초등, 중등, 고등이 함께 뭉쳐서 프로젝트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결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혼자인 아이들 또는 또래 집단에만 의존하는 아이들이 선배나 후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위에 있는 선배를 보면서 따라가는 어떤 팔로워십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쉽게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죠. 만들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공교육에서는. 그래서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2022 교육과정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데 디지털 기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인터넷 기반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그러나 디지털 기반의 어떤 이런 그 교육 방식 또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살아가기 훨씬 더 힘들 거다. 이런 게 일반적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일반 학교에서도. 근데 이제 간혹 저도 안타까운 건 사실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좀 필요해요.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쨌든 자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영역이니까. 일반 학교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긴 한데 운영을 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로 지금 중등과정의 중학교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다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됐었거든요. 꽤 많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전교의 아이들에게 기기를 다 사주기는 해요. 근데 이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그인하다 다 끝나고 뭐 잘 되지 않으면 그거 봐주다가 끝나고 망가져 있는 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고가의 어떤 장비들이 정충 좀 들어가줄래? 엄마 아빠 이름으로? 엄청 많이 생기게 돼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장비들이나 자본을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반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이거는 같이 뛰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이런 교육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이런 목표가 2022 교육과정 안에는 되게 중요한 방향으로 하나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성과 책무성으로 뒤떨어지는 아이들, 그 승부에서 패자로 인식되는 이런 아이들,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노력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시민교육이나 환경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되는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이런 교육과정이 2022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도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2015년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부터 그런 노력들이 아주 많이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이 만약에 일반 학교에 적용이 될 수만 있다면 대다수의 대안학교의 어떤 교육과정은 사실은 변별력이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대안학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이미 많이 교육과정 안에 집어넣었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학교들이 일정 부분 먼저 선도적으로 앞선 길을 갔던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일반 학교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그것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2 교육과정은 작년에 2021년에 총론이 발표가 되었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교육과정이 이제 고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교과형 도서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2023년부터 교과서가 개발되기 시작해서 2024년에 초등에 적용되고 2025년에는 중고등에 적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고교 학점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2022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강사들이 사실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 학점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고교 학점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와 교사의 어떤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이고 개별화, 아이들의 맞춤형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 녹여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요 맨 아래 있는 대입 체제라고 보는데 저는 2024년에 우리나라는 대입을 이야기할 때 3년 예고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전에 3년 이후에 시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고가 미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대입 방안이면 이게 2027년에 보는 시험인데 2024년에 발표가 돼야 되죠. 저는 이 대입 방안이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은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7학년 친구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게 될 그 시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7학년 친구들. 그때가 될 텐데 대입 방안에 대한 많은 예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핵심은 수능이라고 하는 이 대입 체제를 가지고는 2022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개별화 그리고 자율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뤄낼 수 있는 대입 방안은 무엇이 있냐?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수능에 대한 개편안이 하나의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대학의 서열화 구조를 깨뜨리는 방안. 이게 두 가지가 축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안 중에 그냥 사례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2028년 대입부터 수능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은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4%로 정해져 있어요.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이에요. 그리고 100명 중에 11명이 2등급이고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는 되어야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서 이게 그 대학의 서열화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추세는 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이미 2개 영역, 영어하고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로 갔죠. 그러니까 그건 등수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절대평가화 되기 시작하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개편안의 어떤 하나의 예시는 수능을 2개로 만드는 방안이에요. 첫 번째는 자격시험으로서의 수능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수능을 보는데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수준이 된다는 자격만 결정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학에서 점수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보는 시험은 아니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만 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검정고시하고 성격은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정도의 시험일 거고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선발을 위해서 보는 시험은 논술형 시험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과목을 통합할 수 있는 논술형 시험을 통해서 대학에서는 선발을 하되 그러나 이것도 대학의 서열화가 너무 명확한 상태에서는 점수에 대한 채점에 대한 또 논쟁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서열화를 없애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서열화를 없애는 방안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에요. 예를 들면 국립대가 열 몇 개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러면 그거는 뭐 어디 서울대나 뭐 인천대나 강원대나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 그룹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든 강원대든 인천대든 이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놓고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만큼을 뽑아서 그 안에서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캠퍼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현될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어느 정도씩 추진하게 될 수만 있다면 대학을 1등부터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구조가 좀 깨지게 될 거고 그러면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약화될 수 있고 그러면 대학을 가는 입시 시험을 객관식으로 점수대로 뚜루루룩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입 체제를 바꾸면서 이야기되는 주요 줄기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대입 자체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야 한다는 인식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또 논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대학을 나오면 더 이상 안 배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일평생 배워야 되는 어떤 이런 시대가 될 거예요. 평생 교육의 어떤 이런 장이 일상화되는 어떤 그런 시대일 텐데 그렇다면 만학도 전형이라고 하는 지금 대입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회사를 다니거나 근무를 하거나 일정 부분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지금은 축소되어 있고 소규모로 진행되는데 이걸 확장하는 방안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고3을 졸업하고 직접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니다가 몇 년 지나면 대학 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만학도 전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기 자체를 하나의 초점으로 몰아가는 이런 지금 병목 현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좀 사용하는 이런 대안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은 개별화 맞춤형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권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입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주된 목소리고 2024년에 발표되는 이 2028 대입 방안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 여러 단체에서 제시하는 안들을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또는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회나 학교의 구조가 훨씬 빨리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열어두시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좌절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 학교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대안학교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일반 학교에도 많이 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2022 교육과정 이제 과제 한 4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첫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거나 디지털 기반의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소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이 되고요. 두 번째가 자율이에요. 우리 대안학교들이 가장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건데 교육과정 안에서 그런 자율성을 대단히 확대하겠다는 것이 2022 교육과정에 확연히 의지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행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선해서 그 자율자치활동하고 동아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3부분으로 구분하고 봉사활동은 동아리나 진로활동에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 자체가 시간을 쌓기 위한 경쟁으로 자꾸 이제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지금은 봉사활동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지금은 오히려 진로활동하고 봉사활동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봉사활동이 얼마나 연계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자율, 자치 이런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학점 이수제, 고교 학점제의 핵심이죠. 이게 일단은 2022 교육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감히 예상해 보면 거의 90% 이상은 실패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학교의 구조상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저는 의지적으로 이거는 깨뜨려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고 박수를 쳐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아래 보시면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이 과목 이수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일정 수준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예요. 대학이고 미국의 고등학교가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이 되는 건데 이러면은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들으면 되거든요. 지금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7시간, 한 8교시까지 있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7시간 정도 들으면 졸업학점이 남으니까 학과 학점으로 보면은 축소된 형태가 되죠. 지금에 있는 교과 과정보다는 축소되어 있고요. 학점 취득할 때 기준이 출석률하고 학업 성취율인데 이것도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석
율은 어차피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성취율. 지금 검정고시도 60%가 되지 않으면 꽈락을 시키거든요. 낙제가 돼요. 그 평균 60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학업 성취율을 몇 퍼센트로 둘 거냐에 대한 논쟁이 많아서 지금은 40%까지 내려온 상태고 그 이유는 이 과목 이수가 안 되는 학생들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40점이 안 돼도 사실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이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방안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장단점은 좀 있을 거예요. 미국 대학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 그 유급 제도가 존재하고 학점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청만 하면 뭐 학점은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이에요, 주로. 그래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과정.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그 네모 박스의 제일 위에는 뭐가 나오냐? 삶과 연계된 학습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은 삶과 연계된 학습이에요. 실질적으로 배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이원화되지 않은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 초점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2017년인가 2016년인가 방영되었던 그 누가 1등인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친구들은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 11명의 친구들 고등학교 애들 이제 졸업하는 애들 쭉 모아놓고 이 중에 2명은 수능 만점, 수능에서 1등, 전국 1등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 중에 1명은 수능 9등급, 그러니까 꼴찌죠. 거의 제일 낮은 등급을 맞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다른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 뭐 글쓰기 하는 친구, 뭐 음악하는 친구, 그 다음에 뭐 또 뭐 코딩, 프로그램 짜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 쭉 모아놓고 과연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시험이 아니라 역량을 테스트하는 이런 시험을 본다면 그러면 누가 1등이 될 거냐 요거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여기 옆에 까맣게 옷 입은 세 분이 왼쪽에 계시는 세 분이 교수님 2분하고 한 분은 삼성에서 그 인사 담당을 했던 그런 어떤 임원이시거든요. 이 세 분이 이 친구들의 배경을 하나도 모른 채 역량을 시험하는 일종의 미션들을 보면서 어떤 친구가 가장 유능하고 뛰어나다고 생각되는지를 뽑는 거고요. 결국 이 프로그램의 취지대로 그 수능에서 1등을 했던 친구들, 만점 맞았던 친구들은 결국은 선발에 탈락하게 되죠. 이 세 분이 그 뛰어난 역량을 보이지 못한다고 취급한 학생들 중에 수능 1등이 있어서 결국 시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이 역량에서도 1등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험과 역량이 괴리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다큐멘터리였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고등과정의 것들을 조금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 소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2022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4월부터 한 6월까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정 방향을 이제 도출해가는 과정에 나온 첫 번째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 교육에서 공동체 의식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삶과 연계된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고등과정에서 하는 MD 스콜레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2학기에 일주일에 2시간씩 2학점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삶과 연계된 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치와 삶이 연결되는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거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하면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바람직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미랄 둘에도 벌써 희생과 헌신이 있거든요. 미랄의 희생과 둘의 나눔. 이것이 있는데 이 가치를 아이들에 가르칠 때 특히 이제 고등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건 알겠다. 근데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가치는 가치대로 되게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걸 가치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 어른들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단순히 그 교실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가치와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 또는 단체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미랄 학교의 핵심 가치가 미랄과 두레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연결해서 네 가지 주제를 저희가 뽑았고요. 그 네 가지 주제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와 관련된 그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훈련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정리해서 책으로도 만들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서는 실제로 진행하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서 할 수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이 해야 되잖아요. 훨씬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능력과 역량이 다른 친구들이 하나의 모둠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긴 힘들어요.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급자 중심,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그리고 학생의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고등에서 이미 그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중등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소명교과예요. 소명교과. 소명교과는 이제 10학년 때 거의 마무리가 한번 되거든요. 10학년 때 마무리가 되어서 자기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명 발표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발표회를 하고 부모님들 앞에서 본인의 소명을 발표하고 본인의 책을 출간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명 시간 거의 마지막에 그 UNI 검사라고 그 학업 학습 능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래서 연우심리개발원에서 만든 검사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학습 유형을 분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놓은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예요. 성격 유형에 따른 공부와 관련 있는 건데 그런 어떤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작업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리고 11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해놓은 소명하고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코칭 1대1 코칭을 주로 진행을 해요. 두 주에 한 번씩 한 친구들씩 다 만나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 목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 목표는 높은데 노력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또는 목표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기존에 했던 검사나 본인이 적어놨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어떤 방향에 관심이 있고 어디로 가면 좋은지를 소명의 관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지점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어떤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명책인데요. 소중한 나의 기록, 소나기 이렇게 돼 있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건 자기의 생각들, 검사 결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내용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학년 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영상,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명이란 이러이러한 세상을 나는 어떻게 회복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어떤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PPT로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칭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코칭이 핵심이고 이래야 개별화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함께하는 코칭 진행하고 있고요. 생활적인 내용의 코칭, 관계적인 문제 또는 신체적인 문제, 기타 영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코칭, 그래서 학습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코칭은 학생이 요청하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상담 내용에 따라 이제 코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영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인 영역 이런 모든 영역을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결국은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만나는 시간 이거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코칭 시간으로 잡혀 있고요.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은 한 명의 아이들을 꼭 만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정도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개별화해서 교육 과정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스템적으로만은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제 코칭 할 때 저희가 설문을 먼저 해서 분석을 좀 하는데 보통 자기 점수를 좀 주라고 얘기해요. 네 삶에 점수를 내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4, 5, 6점 주는 친구들이 꽤 많죠. 그리고 1, 2, 3점 주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교조차도 대안학교조차도 이런 흐름을 깨부수기에는 힘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7, 8, 90에 있는 이 점수를 주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칭하면서의 목적 또는 바라는 어떤 결과는 이런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 학생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본인의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사랑받는 들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들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마무리하고 이제 설문을 해보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권으로 가는 이 비중이 훨씬 높아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래에 있던 친구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볼 때는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모아놓고 수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만나는 방법이 아니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코칭에서 가지고 있는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잘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루즈해지거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의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하면서 자존감 떨어지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코치와 함께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그리고 정해놓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도 동기부여와 흥미, 이게 이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학원 강사를 굉장히 오래 해봤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저도 장담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학원에 있으면 100% 효과가 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끌고 가면 되거든요. 끌고 가면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고등학교에 가서 발생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달리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안 끌어집니다. 그게 한계가 명확해져요. 양이 너무 많아지고 내용이 너무 깊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학습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고등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자기에게 주어지는 동기부여, 그리고 흥미, 의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으면 사실은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코칭이 저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재작년부터 이게 거의 대면 수업이 안 되고 막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난리였으니까 결국은 디지털 기반의 학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거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저희 학교도 이미 구글 기반으로 고등과정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구글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홈페이지로 고등과정의 성찰 기록지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지금은 11학년을 클릭해서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클릭하면 이렇게 자기 이름이 쭉 뜹니다. 11학년을 클릭하면,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딱 클릭하면 자기의 성찰 일지가 이렇게 뚝 뜨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항목들이고 그에 대한 내용이 딱 있는 건데, 지금 이 항목은 4번 동아리 활동에 4-1번 10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교육 동아리 했고 ESG, 그다음에 글로벌 액션 동아리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해서 이런 거를 배웠다는 걸 스스로 정리하고 성찰해 놓은 내용들을 이미 구글 문서로 다 저희가 저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교육이 진행되고 나면 본인이 들어가서 자기의 성찰 기록지에다가 본인이 했던 내용하고 깨달은 내용이나 배운 내용들을 다 적어 놓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자기가 했던 활동들, 학년별 활동이나 각 영역의 활동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데, 구글 문서로 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는 과제하거나 이럴 때는 뭐 구글 뭐 문서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뭐 패들렛을 이용하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구글에서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11개 정도 있는데, 구글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을 구글 레퍼런스 스쿨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구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구글 공인 교육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교육 전문가 뭐 1급, 교육 전문가 2급 이런 식으로 급수가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런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에서 구글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면 구글 학교, 구글 레퍼런스 스쿨로 지정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교육을 좀 받으려고 이 구리 남양주 지역의 그 대표 강사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지정해 주신 요 그 강사가 있죠. 그분한테 저희가 연수를 부탁했어요. 연수를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구글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다. 근데 이제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은 아직 없고 레퍼런스 스쿨에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연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초빙했는데, 사전에 이제 연락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구글 관련해서 어떤 걸 쓰고 있냐, 저희가 이제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더니 그 정도 쓰고 있으시면은 배울 게 없대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우리가 구글링을 다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구글 레퍼런스 스쿨의 마지막 장애물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구글 기반의 이런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는 저희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다만 이 크롬북이 필요해요. 크롬북이.
그러니까 전체 전교 학생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는 환경을 갖춰야 되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퍼런스 스쿨이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조금 구글에서 멈칫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더 이상 학교가 늘어나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우리가 크롬북을 일괄적으로 다 구매하고 이런 체계를 갖출 거냐 여기는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하고 멈칫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어쨌든 구글 공인 교육자 프로그램 또는 레퍼런스 스쿨에 준하는 어떤 디지털 환경 이런 것들은 되게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화하고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K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무크를 본따서 만든 대학 공개 강좌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그 부모님들도 그 어떤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 보시면 되게 좋은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강좌나 기초 어떤 전공 기초 강좌들 이런 것들이 한 1,500개 정도가 강좌가 지금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점을 인정해 주는 지금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진행 중인 강좌도 있고 이미 이전에 끝나서 이제 학점은 인정이 안 되지만 학점은 나오지 않지만 들었다는 어떤 인정은 되는 어떤 이런 과목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제 1,000개가 넘는 강좌들이 생겼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온라인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은 도저히 학교에서 교사들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각 영역별로 정말로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내용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볼 수 있는 강좌들이 다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건 좀 재미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 못하셔가지고 재미는 좀 없어서 애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또는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맛보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컨텐츠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떤 대학에서 열리는 그 강좌는 학점이 인정되는 강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 대학에서도 그 강좌를 들었으면 일정 학점으로 그걸 인정해주는 학점 은행제의 역할도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사실 학교에서도 한계가 좀 명확해요. 우리는 공간도 적고 또 교사 인원도 적고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도 2022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게 고등학교가 200개가 넘는 과목이 원래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 때부터는 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학교도 거의 불가능한데 우리 학교는 더더욱이나 불가능하죠. 근데 온라인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대안학교들의 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각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자기 학교 이름을 걸고 그 학교만 성장하는 거는 한계가 명확할 수 있다 앞으로. 결국은 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연합해서 어, 다양한 캠퍼스 체제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먼저 구성하는 이런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는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하브루타, 디베이트 이런 거 되게 특화되어 있고요. 대안학교 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강사고 진행자고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과 걸쳐 있는 거는 소명 교육과정, 소명과 관련된 진로 교육과정은 우리 학교 게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체계적이고 커리큘럼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만 뿌리 내리고 끝나면 안 되고 다른 학교들이 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한 건 약간 코딩, 프로그래밍 수업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가 조금 약해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학교들이 또 있거든요. 결물이나 이런 학교들에서는 그런 것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공통 교육 과정으로서의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갈 수 있을 거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이런 방안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거냐가 저는 이제부터 우리 대안학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잘 넘어설 수 있어서 함께 연합이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공교육의
또 다른 대안, 또 다른 선진화된 모습을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공부가 되었든 어떤 배움의 활동에 있어서 사실은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명을 가르칠 때 세 가지 영역의 소명을 가르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그러니까 신자로 부르신 소명이거든요. 신자로 부르신 소명인데 그거는 진짜 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자로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명이 여기 나오는 이 성찰과 관련되어 있는 소명인데요.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의 부르심에서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개고 또는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인사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영역에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상에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이죠. 그 소명이 이 성찰, 습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뭔가를 깊이 파고 성공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상에서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모습도 소명인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명이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소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명을 넘어서서 무언가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거든요. 어떤 영역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육의 영역에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고유한 소명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일들, 또 가져야 될 역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에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찰의 모습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건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찾아갈 때라도 삶의 습관을 만드는 이 성찰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습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가 첫 번째는 리추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요즘에 일반 세상에서도 일반 뭐 어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종의 습관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이제 작년에 있었던 리추얼인데 예를 들면 아침형 인간이 한번 되어보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리추얼, 그리고 음악 감상하는 리추얼, 또는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영단어 암기하는 리추얼,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홈트하는 리추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침형 인간의 리추얼은 예를 들면 7시에 일어나는 게 목표다. 그러면 7시에 일어나는 걸 인증하면 돼요. 일어나서 7시 찍고 거기에서 뭐 V표를 그려가지고 카톡방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인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리추얼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근력 운동 혼트하면 하루에 뭐 10분, 20분씩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인증해서 몇 분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좀 만들어가는 도전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아침형 인간과 관련된 요 리추얼 소개예요. 이거는 11학년 친구들이 메이커가 됩니다. 11학년 친구들이 메이커 만드는 친구들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만들어진 리추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10학년 친구들은 2학기가 되면 본인이 원하면 메이커를 할 수가 있어요. 한 학기를 경험하고 나면 2학기에는 메이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리추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와 관련해서는 소나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중등에서는 지금 8학년이 열정 품은 8학년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9학년은 전통적으로 찐공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학년 고등 올라오면 소나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1마당, 2마당, 3, 4마당에서 일정 기간, 보통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3주 정도 자기가 얼마만큼의 학습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공개하고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채워가는 프로그램이라서 구글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기록하고 실제 자기가 목표했던 거를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나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9학년에 10학년 올라올 때, 9학년에 10학년 올라올 때 이런 훈련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거니까 미리 한번 맛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명 주도학습 캠프라는 걸 열어요.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잠깐 합니다. 오전에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그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멘토로 가르쳐줘요. 실제로 해보게 하고 질문하면 졸업생들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이제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대학에 갔는데 어떤 느낌인지 뭐가 문제인지 뭘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이제 특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독서실을 했어요. 밀두 독서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그냥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지금 있는 11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한 학년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방을 열어줍니다. 자율학습 방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11학년 선배들이 공부하는 만큼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녁하고 주말 시간에는 선배들하고 같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졸업생들하고 멘토 활동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루를 쭉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꽤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2주 정도 진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긴 힘들어요. 이게 주말까지 쭉 지속되기 때문에 애들이 엄청 버거워하는데 2주만 버티면 된다. 일단은 마무리까지 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중요하지 않고요.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미리 해볼 수 있도록 소명주도학습 캠프를 열어서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미리 연습을 좀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하려면은 사실은 1시간 내내 해야 될 텐데 고등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12학년이 되고 나면 다 이제 대학을 다 가려고 해요.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 거의 없고요. 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이것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학교에서 주로 하는 그 대입 관련 전략은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하고 면접. 첫 번째 있는 게 있죠. 이게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점수하고 면접으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서울 소재 일부 대학,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 보통 경기권에 있는 대학까지가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천안이나 뭐 이 정도 내려가면 사립대학은 그냥 이 학생부 교과 검정고시 점수하고 면접을 가지고 다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안 가고 싶어 하니까 보통은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하고 수도권 대학 일부가 학생부하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 몇몇 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중에서 대안학교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대, 그다음에 총신대, 장신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대안학교 전형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특히 이제 장신대나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이나 영어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또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범계열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뭐
장신대 있는 기독교 교육 이런 데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꽤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잘해서 그보다 높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보통 논술을 합니다. 논술하고 수능을 하고요. 보통 지금 제가 그냥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제가 계속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논술 아이들이 점점 늘어요. 우리 학교 애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점점 잘해지는 거예요. 점점 잘해지는데 보통 한 10명 정도 있으면 한 3명? 한 30% 40% 정도는 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저희가 뭐 20명 되면 한 6, 7명? 요 정도. 논술을 좀 준비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중상위권 대학 이상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능도 준비하고 논술 준비하는 거니까 뭐 중앙대나 한양대, 경희대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실기는 이제 예체능 계열의 친구들이에요. 체육을 하거나 미술, 음악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수시에서 실기를 보고 가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고 우리 학교에서는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 보통 이제 정시를 쓰는데 뭐 1명 정도고요. 대부분은 논술에서 훨씬 더 많이 붙고요.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한 명. 그래서 논술로 한 2~3명 가면 정시로 1명.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을 가는 친구들, 해외로 유학 가는 친구들이 보통 한 해에 1~2명씩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미랄들의 학교 아이들이 졸업해가지고 지원 가능한 대입 전형은 대강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입을 조금 이렇게 아시거나 하면 이해가 금방 될 텐데 모르시면은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실 수는 있거든요. 네, 뭐 차차 공부하시면서 알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중등이시라 지금 특별히 7학년 이하에 있는 부모님들인 경우에는 사실 요 얘기가 엄청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8, 9학년 학부모님 경우에는 요 틀을 거의 따라서 아마 마지막까지 가게 되실 거라 간단하게는 알아두시면 뭐 도움은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8기까지 저희가 졸업한 친구들이 간 대학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거에 홀릭되지 않은 이게 말 블랙홀이거든요. 진짜 이거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로 다 빨려 들어가. 야, 그냥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어디 가서 도대체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하면 잘 간다. 잘 갈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애들도 꽤 그냥 잘 퍼센테이지로 보면 보통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있는 대학들이 중앙대나 연세대, 서강대, 외대 뭐 이 정도 가려면 그래도 한 10%, 15%? 아무리 못해도 20%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10명 중에 2명 안에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에서 그러면 3, 4등 정도는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3, 4등 이상을 하는 친구들인데 우리 학교 친구들도 그 정도 되는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저는 부모님들이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꽤 많아요. 그래서 잘 가고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그 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를 보시면은 조금 약간 흐름이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도 미디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미디어. 이게 우리 학교의 특징이긴 해요. 대안학교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 교육 쪽을 원하는 친구들이 또 꽤 일정 그룹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공계, 자연, 공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좀 비중이 적은 편이긴 해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변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과적인 소양이나 이런 분위기를 조금은 더 업시킬 필요는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점이라 할까? 아니면 우리 학교 아이들 성향상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되게 필요한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그 명지대나 강원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총신대 뭐 이 정도 가운데에 있는 레벨도 되는 대학은 요 정도 대학은 일반 학교에서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가기 좀 편해요.
들인 노력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일반 학교의 아이들이 이 정도 갈 수 있는 레벨까지 가려면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그것보다는 딴 걸 많이 해도 사실 요 정도 레벨의 학교면 가성대, 장신대, 총신대, 명지대 이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가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중요해져가지고 고등에서도 검정고시를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10학년 때부터 검정고시를 계속 보게 하고 가능하면 만점 맞을 때까지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좀 잘 보면 일반 학교 애들 내신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백석대 이후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대거든요. 강원도나 충청권을 넘어가는 대학인데 이런 사립대학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가기가 되게 쉬워요. 쉬워가지고 검정고시만 조금 잘 보고 그리고 저희는 검정고시를 10학년 때부터 보면 6번을 볼 수 있거든요. 6번. 12학년 때까지 6번을 볼 수 있는데 과목이 7개예요. 7개인데 이 중에 5개가 중요해요. 국영수, 사과.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6개 이 정도가 메인인데 사실은 하나씩 준비해도 볼 때마다 하나씩 준비해도 6번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서 되게 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거나 그러면 뭐 크게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 들고요. 다만 입시를 위한 교육에 저희가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이 저 행복해지는 사회로 변하지는 않는다. 저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교사도 그렇고 사실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엄청 노력하고 아이들도 진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냐.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고요. 가끔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허한 외침이기도 하구나. 이 입시라고 하는 이 벽을 고등과정에서 넘을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 때도 굉장히 많고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긴 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 소개하고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조동아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예요. 사실은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는 시거든요. 내용 이렇죠.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가끔은 뭐 대한학교 또 대한교육이 이 비웃음을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특히 이제 장학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한학교, 대한교육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상당히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또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런 어떤 자괴감, 자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그 외국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 하나 이제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갑자기 풀밭에 앉아가지고 막 경기 막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춤을 춰요. 막 미친 듯이 춤을 춰. 뭐 멋진 춤도 아니야. 막 미친 듯이 춤을 춰. 그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이상하다고. 쟤 왜 저러냐고. 근데 이제 그 동영상에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한 3분, 4분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요. 이 두 번째 사람이 튀어나가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세 번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리가 10명쯤 달라붙고
그리고 나서 그게 한 30명 이상 그룹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춤추는 그룹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거나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창피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창피하지 않은 거죠.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풀밭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 뛰쳐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그게 혼자 막 춤추고 있을 때는 미친놈처럼 보였는데 다 같이 그러고 있으면 흥겨운 축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사실 이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뭐 어리석은 몸짓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뭐 그게 우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바뀌기 시작하고 누군가 동참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먼저 내디딘 이 걸음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좀 흥겹게, 또 멋지게,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한 걸음 먼저 걸은 사람들은 약간의 손가락질도 또 힘겨움도 또 창피함도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하는 어떤 그 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대한학교,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걸어가는 부모님들하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 저한테 아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꿈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하신 분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겨 나가고 외롭지 않게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립니다. 아이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계 맺기를 원하고요. 단순히 가르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생각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싶고 그래서 만나보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또 사는 새로운 힘이 생기고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어떤 희생이나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내고 감내할 만하다. 그리고 부인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예, 견뎌주었던 그 희생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열매가 맺어질 만하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점수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길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 쟤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쟤를 밟고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성공하는 것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아이들 우리가 키워낼 수 있으면 우리가 선택한 대안학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갈 길 멀죠. 저희가 가진 거가 별로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함께 가면 좋겠다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하나님 이 지위를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아이들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교사와 부모 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지고 불행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함께 모였던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지혜로 또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하루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이 한 해의 시간 가운데 주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